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줍은 관종 노래하고 노래 부르는 데이브니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줍당 대표 데이브니어입니다. 네. 저는 현실적 이상주의자. 당원 영입은 좀 되셨나? 지금 뭐 댓글 못 봤어, 지금? 인재 영입 1호로 피아노걸 2님 영입하신다는데 지금. 근데 디자인 실력이 약간 떨어지셔가지고. 야, 해줘도. 그러니까. 해줘도 홍준표식을 얘기하면 해줘도 지랄이야. 농담이에요. 진짜 장난이고요. 전 되게 보고는 빵 터져가지고 제가 아침에 가다가 며칠 전에 그거 보고는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그 디테일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뒤로 글자가 진짜 뒤로 가는 것처럼 숫자가 차차 작아져 글자가. 진짜로. 그리고 네. 제가 제 인스타에서 또 그 사진이 진짜 오래전에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한참을 내려가서 보신 거죠. 네. 야. 고 정성.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비주얼 가수인 줄 알았는데 실망스럽다고. 자, 연애 지상주의자 활활 타오를 준비가 돼 있는 한량 김 선생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총만 받는 마케터 김 선생입니다. 야, 뭐 김 선생의 주가가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이제. 야, 이거 뭐 김프로쇼의 진정한 수혜자는 김 선생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로요. 그거 다음 달부터 김 선생 쇼로 바뀝니다, 여러분. 야, 이거 욕심이 야, 네. 김용민이 이런 느낌이었을까? 아직 안 되지. 아니, 견제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못 들었어요? 김용민이 하는 얘기? 자, 그래서 인상적인 댓글 몇 개 좀 남아가지고요. 네. 초록향기님께서 본 방송은 10분 2초부터 시작됩니다. 뭐 이런 거 올려주시는데 네, 고맙습니다. 10분 언저리에 있으니까 그렇죠. 뭐 굳이 이런 거 안 올리시고 네. 들으시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 들으면서 선빵을 날려봅니다. 감자탕 V3님께서 꾸준히만 하면 5등 찍음. 음악 5위 아니지 이거. 전체 5위를 우리가. 그렇죠. 와. 5등 찍음 이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야. 하면 되지 뭐.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무슨 그 대선 끝나고 나서는 우리께 확 오를 거다 뭐 이런 댓글 쓰신 거 있었는데. 있었어요. 자, 그레이팍 세븐님. 뉴스 농장을 같이 하는 게 어떤가요? 뉴스 농장끼리 싸우지 말고 뉴스 공장과의 싸움 연대. 이완배 기자님 말씀처럼 연대에서 동네 빵집과 호떡집의 연합으로 파리바게트를 몰아내는.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김프로가 막 나가서 동네 빵집이 김용민 브리핑이고 우리는 호떡집이다 이렇게 비유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대를 하시라는 건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네 빵집에서 호떡 아이템 하나만 빼고 딴 거 팔아라. 호떡은 우리만 팔 테니까. 그렇지, 그렇지. 아니 그 빵집 코너 많잖아. 빵 종류만 수십 개 있으니까 거기서 호떡 하나만 딱 빼. 그렇지. 그거는 우리만 팔 테니까. 근데 지금 이거 네. 저 동네 빵집에서 우리한테 빵을 팔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니네 빵을 팔지 마. 밀가루를 반죽하지 마라. 네. 그거 자체가 불경하다. 그렇지. 우리는 소박해 다 다루는 게 아니고 호떡 딱 하나만 우리가 팔게 해줘 이거야. 뉴스 농장은 우리한테 호떡이거든.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거 하나 못 뺍니까? 대신에 제가 김용민 브리핑에 제 노래 틀게 해드릴게요. 아이 뭐. 저작권 프리? 아니야 넘어가자. 에이, 수줍당. 그래서 연대는 연대대로 하되 네. 아이템은 아이템별로 우리는 호떡만 팔게. 네. 그렇죠. 저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네. 그러네요. 그래서 이 방송을 우리 돼지엄마가 안 듣기 때문에 이런 걸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가서는 사진을 찍어 올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상생 협약식 무슨 사진. 도대체 뭐에 쓰는 사진인지도 모르게 네.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협약식을 우리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우리 푸미오님 뉴농 19회차 듣고 여지껏 김프로쇼 먹고 마시고 흥청망청 신변잡기 이지고잉 팟캐쯤으로 건성건성 생각했었는데 세 분 썰 상당히 괜찮으시네요. 각각의 후보자 점수 매기고 나름 평가 아주 재밌고 인상적이었다는 특히 데이브니어님 썰에 다다 공감.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좀 신뢰도가 확 떨어지네. 그래서 읽었는데 내가. 근데 이분 배우신 분이네. 또 썰을 또 한자로 딱 섞어주시고 다다 네. 공감을 마늘 다자로. 이지고잉 영어도 쓰셨습니다. 네. 네. 모노보노님. 근데 듣다 보니 오프닝 시그널을 하나 아무튼 그 음악은 김프로쇼에 사용하기에는 좀 제도적인 느낌, 꼰대스러운 뭐 그런 필이 드는데 좀 더 산뜻하거나 경쾌한 선곡이 필요해 보임. 요거 음악 만들어지기로 하셨던 거 그러니까 아니에요? 대분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지금 음악이 딱 좋아.
진짜.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정말 뭔가 이렇게 우리가 되도 않는 얘기들 하지만 뭔가 그래도 그 음악 때문에 우리의 품격이 딱 유지되는 그런 느낌. 기가 막혀? 야, 진짜 기가 막힌다, 진짜. 바꾸지 마. 이거 정말 진짜 나 처음에 듣는 순간 아니 김프로 어떻게 이렇게 선곡을 잘했지? 깜짝 놀랐어 내가. 요게 그냥 무료로 있는 샘플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 중에서 제일 쓸만한 걸 쓰느라고 무료 샘플이라 쓴 거고요. 네. 아니, 내가 무료 샘플 얘기하니까, 네. 우리 청취자 보내주신 시그널 보이스들 있잖아요. 네. 그거 깔리는 음악들 중에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대너비야. 네. 두 번째 에피소드 오프닝 음악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지대나비아씨 그것도 무료 샘플을 쓴 걸 거 아니야? 다 무료 샘플 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디디디디디디디 하는 그것도 있는데 내가 차마 그건 안 썼어. 그리고 그게 뭐냐면, 빠라라라라란, 딴따란따라. 이게 2부 넘어갈 때 오프닝 시그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대너비 듣는 분들이 되게 많잖아. 그렇지. 우리나라에. 그 되는 집거는 다 하나씩 갖고 오는 거야,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도 뭐 쓴 거가 19금 파케에서 쓰는 오프닝하고 똑같은 것도 있었어요. 아, 진짜? 네네. 아니, 근데 그거는 이제 다 통 안에 들어있는 무료 샘플이라. 그냥 알아서 쓰는 거야, 자기들이. 그렇죠. 아니, 우리 뮤지션이 데이브니어가 계신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고품격 음악 방송인데 왜 무료 샘플을 쓰는 거야? 이거 지금 해달라고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이게 싱어송라이터들이 이래서 안 돼, 내가. 너무 딱 좋더라고. 킴벌리님께서 이분 샌프란시스코 사신다고 뭐 어디 올리셨던데. 네. 찰지게 맥주 품평하시고 욕도 잘하신다는 김프로 늘 궁금했는데 김요한이었어. 김요한님 재밌게 잘 듣고 있고요. 대북 관련 문건 알기 쉽게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아는 분인가요? 글쎄요. 뭐. 근데 저는 킴벌리로 딱히 떠오르는 분이 없어서 혹시 아시는 분이면 메일 주십시오. 문자나. 그러니까 이분이 김프로가 누구야 하면서 막 너무 뭔가 팬심이 있었던 거지. 그래서 막 찾아봤는데 아니면은 아마 피아노 걸님께서 사진 같은 거 올려주신 걸 보고는 김요한 그래서 혼자 너무 좋았던 거야. 그래서 SBS 시절에 알던 기자라고 그랬던 건가? 혹시? 그 뭐 기자를 알아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근데 늘 그냥 궁금했는데 김요한이었어. 이름이 이러니까. 실명이 김요한이었어 이런 거 아닐까? 아니에요. 이거는 요 뉘앙스가 네. 뭐 약간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이었거든. 김요한이었어? 너냐? 뭐 이런 거. 약간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약간 영화에 나오잖아. 4885 너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추격자. 추격자에서. 아무튼 그래서 어떤 분이신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그러네요. 개인적으로 아시는 분이면 근데 제가 샌프란시스코 아는 사람이 없는데. 많이 있잖아. 전 세계 이렇게 도처에 널려. 샌프란시스코는 없어요. 아, 그래요? 알 수가 없어요. 거기만 없어. 거기만 없어. 그렇구나. 네. 아무튼 네, 연락 주시고요. 저희가 음성 파일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기분일까 궁금해요. 저는 사실 만드는 입장이라 똑같이 이제 넣으니까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네. 근데 본인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면 좋은가? 되게 좋아하시던데. 댓글 보니까. 나는 그 느낌 알지. 그래요? 저도 약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일반인이잖아요. 방송 같은 거 한 사람이 아니고. 팟캐 김프로쇼 틀으면 제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거 듣는 게 되게 쏠쏠하고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도 댓글에서 그러니까 삐졌다가 자기 목소리 나오니까 금방 마음이 풀어지더라. 이런 댓글 올려주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늘 걸리는 게 있죠. 댓글 소개하던 팟캐스트는 다 망했다. 근데 그게 약간 나도 머리에 맴돌아. 약간 정말일까? 그게 정말일까? 약간 갑철수 같은 느낌이에요. NBA 아바타 같은 느낌이에요. 계속 생각나. 계속 생각나. 자, 알겠습니다. 5월 13일 날 저녁 8시 며칠 안 남았어요. 네, 비긴 어게인 야외에서 하니까 네. 이게 첫 방에 얼마나 오실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 네. 저희가 특별히 이번에는 300인치 스크린을 달았어요. 큽니다. 네. 지난번에는 몇 인치였죠? 180인치. 180인치. 굉장히 작은 사이즈였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난번 혹시 오신 분들은 300인치면은 가로가 6m입니다. 오. 되게 커요. 엄청나죠. 네. 그 야외에서 틀어놓고 보기엔 괜찮거든요. 우리 이 방송 나갈 때쯤이면 이미 매진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네, 그랬으면 좋겠다. 네. 그랬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많이들 찾아와 주시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유쾌한 세 남자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를 듣고 계십니다. 저는 행신동에 사는 노성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 후보의 40% 이상 지속되고 있는 이 지지율. 지난번 대선하고 비교해가지고 네. 굉장히 공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 선거가 특별히 이제 구도가 이렇게 짜여져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탄탄하게 가는 모양새여서
자, 이 흔들리지 않는 40%의 지지율. 비밀은 뭐냐? 네, 이거에 도대체 어떤 게 이렇게 탄탄한 지지율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냐. 네. 요걸 한번 좀 나름대로 맥주 마시면서 쓸데없이 한번 분석을 해보자.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홍준표 후보가 이번 선거는 3대1의 선거라고 맨날 떠들고 다니잖아요. 여권은 자기로 단일화됐다. 사실상 야권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3명이고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논리를 만들고 다니잖아요. 거의 이제 우리 같은 그렇지. 우리 같은 스탠스네. 개 어그로죠. 딴 보는 사람들은 택단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만 심각하게 주장하는. 그러면 양대 진영이 한쪽은 한 명이고 한쪽은 셋으로 분열되어 있는데도 그 중에 한 명의 압도적인 1위는 뭐냐? 저는 이게 문재인 40%의 지지율의 비결이 뭔지 궁금한 거죠. 사실 그래서 김프로한테 제가 제안한 거예요. 문재인 40%의 비결을 한번 우리가 방송에 얘기해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나름대로 한 5가지 정도로 저는 이제 정리를 했거든요. 네. 첫 번째로는 어쩔 수 없이 이 노무현이라는 사람에 대한 부채의식이 상당 부분 좀 있는 것 같다. 네. 그 노무현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개혁 세력에 대한 지지를 제대로 못한 거에 대한 일정 부분 반성, 뭐 이런 게 작용을 좀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뭐 가다가 뭐 돌부리 걸려 넘어지기만 해도 노무현 노무현 탓이라고 노무현 때문이다. 다 노무현 탓이라고 그렇게 막 뭐 거의 희화될 정도로 했었는데 짜장면 시켰는데 빨리 안 와. 이것도 노무현 때문이야. 그렇게 뭔가 우스갯소리가 될 만큼 노무현 탓을 하고 가치를 되게 낮게 봤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서거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제서야 뒤늦게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지나오면서 야 그때 했던 개혁의 움직임 뭔가 내가 그때는 신경 안 쓰고 그냥 뭐 여야 나눠져 가지고 막 싸우기만 하고 막 이러니까 그냥 뭐 좀 잘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저렇게 품위 없이 자꾸 그래? 라고 그냥 쉽게 넘어갔던 네. 지금에서야 알고 보니 네. 이게 이런 큰 거를 깊은 거를 가지고 있었나? 네. 그거를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던 거에 대한 반성이 사실 이제 노무현이라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 이런 걸로 남는데 맞아요. 좀 커요. 저도. 그거에 대한 부채의식이 가장 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친노 트라우마가 붕괴됐다고 봐요, 저는. 지난번 대선만 해도 네. 저는 친노 트라우마가 꽤 작용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친노 세력에 대한 그러니까 뭔가 한편에 미안한 마음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친노가 정권을 잡았을 때 뭔가 안정적이지 못한 것 같고 뭔가 조금 좀 불안하게 좀 가는 것 같고 반대하는 사람도 많고 막 이러니까 그래도 의욕만 앞서고 이런 사람들보다는 좀 이렇게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 갈 수 있는 해본 사람들 이게 좀 난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아무래도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노 트라우마가 상당했던 것 같은데 요거를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시원하게 깨부셨죠. 시원하게 날려주신 것 네. 같아요. 그전에는 친노는 안 돼. 요런 프레임으로 갔다고 하면 네. 박근혜의 지금 이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네. 친노가 어때서? 라는 프레임으로 넘어온 것 같거든요. 야, 의욕만 있는 젊은 애들이 못했다고 하는 것을 지금 보니까 이렇게 부패하고 무능한 애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니냐? 실제로 참여정부의 공과를 최근에 한 6개월 정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다루는 팟캐스트나 시사 컨텐츠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냐. 참여정부가 과연 정말 그렇게 욕을 먹은 만큼 아마추어리즘에 실패한 정부였냐? 아니다. 데이터로 보면 경제도 그때가 가장 좋았고 안보도 그때가 가장 튼튼했고 사회적인 어떤 성숙도나 언론의 자유도나 이런 무슨 모든 면에서 참여정부 때가 지금의 박근혜 이명박 10년보다 압도적으로 좋았다라는 평가를 많이 했었어요. 자체적으로. 친노라서 어때서가 사실은 김프로 말한 것처럼 이게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프레임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 세력 정치인들의 입을 통해서 차곡차곡 만들어진 프레임이란 말이에요. 사실은 굉장히 억울한 면이 없잖아 있잖아요. 근데 말했던 것처럼 친노 왜, 친문 왜, 그리고 니네 뭐 박근혜 잘한다며 이렇게 개판칠 거면서 그러니까 친노 프레임은 이제 사실상 오히려 더 좋으면 좋았지 안 좋을 건 없는 사인인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친노라는 말이 곧 아마추어리즘 뭐 약간 그쵸. 요렇게 이제 통용이 됐던 때가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박근혜와 최순실이 정말 완전히 밟아서 뭉개주신 거예요. 야, 이게 아마추어라고? 근데 한 걸 보니까 더 말도 안 되게 개차반인데? 네. 이건 아마추어라고 볼 수 없어. 라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된 것 같고 요 두 가지가 이제 어떤 큰 외부적인 흐름이라면 문재인 내부적으로는
개인적인 욕심이 보이지 않는 게 꽤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사롭지 않다. 네. 아주 중요한 네. 거죠. 노무현이라는 자산을 네. 나름대로 이제 뭐 자산으로 볼 수 있잖아요. 네. 이거를 본인이 이용하느냐? 별로 이용 안 하거든요. 그렇죠. 그걸 별로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게 안 보이거든, 잘. 네. 맞아요. 문재인은 노무현이라는 사람을 별로 잘 안 팔아먹으려고 하거든요. 문재인이라는 인물이 가진 성정 자체가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 자체를 그리고 대권 자체를 네. 본인이 원해서 갈망해가지고 준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이게 등 떠밀려 나온 느낌이 있고 실제로도 그런 것들이 여러 면에서 보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에게 4년 전에 가졌던 거하고 지금하고 비교해봐도 네. 본인이 그런 야욕, 물론 뭐 정치하는 사람이 욕심이 아예 없다 그러면 뭐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뭐 나름대로 명예욕이라든지 이런 건 있겠지만 그래도 개인적인 사사로운 욕심이 잘 보이지 않는 약간 그런 선비 같은 성정 자체가 사람들한테 꽤 오랫동안 노출이 되면서 좀 통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렇죠. 박근혜랑 너무 대비되잖아. 네. 그 사사롭지 않은 면이. 나만 내가 대통령 되면 된다. 네. 그 나머지는 모르겠고 뭘 하려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고 저는 이 부분이 안철수 후보와의 또 굉장히 큰 지점이라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어야만 한다. 근데 그걸 주장하는 건 같으나 내가 대통령이 되면 어떤 거를 해야 된다. 라는 게 안철수 후보한테는 더 명확하게 잘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게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 네. 네 번째로는 4년 동안 어찌됐든 대선 탈락을 한 이후에 쭉 지내오면서 다져진 전투력이 꽤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철수와 뭔가 이렇게 지리한 대결을 하고 저는 거기서 판정승을 좀 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안철수도 민주당의 대표로 활동을 좀 했었고 네. 똑같이 국회의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총망 맞는 사람으로 이렇게 비교가 되어 오는데 뭐 누가 KO승을 한 거는 아니지만 계속되는 그냥 탐색전과 이런 잼 날리고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사람들이 쭉 지켜본 결과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더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를 봤을 때 지난 4년 동안의 활동에서 안철수 의원이 딱히 보여준 결과물들이 그렇게 눈에 띄는 게 사실은 없거든요. 네. 네. 적어도 문재인은 뭐 의정활동에서 뭐 입법을 한 거나 발의한 거나 뭐 이런 게 적다고 이제 지적은 하는데 그 당 내부의 질서 내지는 뭐 이런 시스템 네. 자체는 어느 정도 물갈이도 꽤 했고 그걸로 좀 체력을 좀 올려놓은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좀 받는 게 아닌가. 결론 났네요. 뭐 방송 맞춰도 될 것 같은데. 너무 원사이드야. 나 중도인데 너무 좀 그래. 그러니까 목표를 설정하고 네. 그거를 이제 실행하는 데 있어서 네. 완전히 가시적으로 막 드라마틱하게 뭐가 나오지는 않았더라도 네. 그것이 한 4년 정도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결과물 요거는 그래도 용인수를 꽤 잘 쓰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걸 어느 정도 성과도 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진정성도 있었고 전투력이 지난 4년 동안 좀 다져진 것들이 조금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좀 하는 것 같다. 제가 주목했던 부분도 그런 거예요. 문재인의 40%의 비결을 하자고 했던 이유가 문재인이 이래서 대통령이 되어야겠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표, 문재인 후보처럼 지속적으로 악의적으로 공격받은 대선 후보가 현재 없잖아요.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근데 한 번도 꺾이지 않고 지지율이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여서 그리고 한 번 쌓여진 지지율은 또 빠지지도 않아. 무슨 일을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가를 보고 싶었던 건데 네. 2012년의 문재인과 2017년의 문재인은 많이 다르다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2012년의 문재인은 진영의 어떤 얼굴 마담이었다면 그 사람 본인이 어떤 그 일궈낸 진영이라기보다는 자기가 만들어낸 진영은 아니었어요. 2012년은. 그 진영의 대표 선수로 선발됐을 뿐이지. 근데 2017년의 문재인은 자기가 스스로 5년 동안 꾸준히 만들어서 갖고 온 자기만의 진영을 구축해놓은 내 진영을 가지고 싸우는 장수가 됐어요. 네. 네. 용병이 아니야. 네. 네. 그 변화의 5년. 저는 이게 굉장히 짚어보고 싶었던 포인트였어요. 안철수와의 대비를 그러면 말씀하셨으니까 얘기를 해볼게요. 2012년에 둘 다 낙마한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대선 이후에. 그렇죠. 그랬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형태로 둘이 같이 공존을 했을 때 결국에는 둘 사이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그렇게 원활하진 않았어요.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원인이 뭐였든 간에. 근데 이 부분을 대부분에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친문 패권주의를 주로 안철수는 얘기하는 입장이었고 문재인 후보는 그럴 때마다 친문 패권주의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한 입장이었죠. 그리고
당대표 선거를 할 때도 박지원이랑 붙었을 때도 그렇죠. 박지원은 그때 어떻게든 당대표를 해보고 싶었어요. 문재인을 이기고. 근데 문재인 후보가 대표가 되려고 하니까 저 사람은 당권도 가지고 대권도 가지려고 하는 욕심쟁이라고 욕을 했거든요. 그때 문재인 대표는 되게 명확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을 개혁하지 않으면 대권을 이길 수 없다. 라는 정확한 자기 좌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당대표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대선 후보라면은 그때 당대표 안 맡고 그냥 사이드에서 차곡차곡 있으면서 가도 돼요. 근데 굳이 당대표라는 무거운 짐을 스스로 지려고 한 거잖아요. 그거는 민주당을 개혁해내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보면 개혁공천이나 이런 부분들 당원 당규를 싹 다 뜯어 고칠 때 얼마나 많은 어그로가 있었습니까? 안철수, 김한길, 박지원, 그리고 또 호남의 저 의원들이 사실 약간만 타협하면 그들이랑 같이 공존할 수 있었어요. 박영선, 또 미안합니다. 이종걸 계신데. 근데 어쨌건 그 당시에 이제 대선 후보라면 당의 중진들이랑 사이 좋게 지내면서 대충 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끝끝내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때. 민주당 개혁이라는. 그 부분이 유권자들에게 저에게서는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네. 저 사람이 우리가 용병으로 뽑은 대표가 아니고 직접 장수가 돼서 싸워 나갈 만한 능력이 있겠구나. 라고 판단했어요, 그때. 네. 민주당 내분을 꿋꿋이 견디는 걸 보면서. 왜냐면 문재인 대표가 그때 진짜 많이 공격당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많이 당했죠. 네. 막 사방에서 난리였어요. 그것도 이제 당 내에서. 자기 편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에게서. 도대체 문재인이 뭘 그 잘못했어? 사실 잘못한 거 없거든요. 근데도 그 화살을 묵묵히 감내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도 이제 중간중간에 세월호 단식이라든지 그쵸. 이런 모습을 보면 네. 뭔가 본인이 진짜로 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달려오는 게 있는데 안철수 후보한테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런 게 좀 덜 보였던 거죠. 그 세월호에 참여하는 거라든지. 왜냐면 그 당시에 세월호 유가족들 근처에 가서 뭔가를 한다는 거는 정략적으로 되게 비난받고 막 이럴 때라서 인기가 그렇게 막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야 이제 세월호 올라오고 뭔가 막 세월호 옆에 가서 하는 게 광이 날 때지만 그때만 해도 야 이제 좀 그만해라. 뭐 이렇게 정략적으로 막 그 이용만 하냐라고 되게 좀 사람들한테 좀 그렇게 인기 없을 때라서 네. 그때 가서 뭔가 단식을 하고 이렇게 동참해가지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뭐 그런 환경이어서 그래서 그랬는지 안철수 후보가 딱히 세월호 유가족들한테 가서 이렇게 뭔가 발벗고 나서가지고 뭘 한 거를 본 기억은 사실 좀 잘 없어서. 그러니까 이번에도 계속 냉대를 당하잖아요. 그렇죠. 네. 팽목항 갔을 때 굉장히 냉대당했어요. 가장 극적으로 대비된 포인트는 전 그거였어요. 더불어민주당을 개혁하려고 온갖 화살을 꿋꿋이 참아냈던 문재인과 자기가 대선 후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당을 박차고 나간 안철수. 이 대비가 컸어요. 제가 그때 방송에서 처음 말씀드렸던 건데 안철수를 저는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새정치민주당을 탈당한 그 순간부터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게 이런 얘기였거든요. 결국에는 국민의당으로 창당을 할 때 내세웠던 명분이 뭐냐면 친문 패권주의가 저 당을 망치고 있다. 저들과 함께 한다면 정치 개혁을 이룰 수 없다. 우린 새로운 둥지를 틀겠다 해서 국민의당으로 쫙 나간 거잖아요. 그 명분이 다 개뻥이야. 그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냥 내가 대선 후보 해야 되는데 문재인을 못 이길 것 같아, 당내에서. 그러니까 박차고 나가버린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룰을 겨루지도 않고. 네. 거기가 정확한 대비였어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생각보다 문재인이 옛날에는 진짜 떠밀려서 나온 사람이라고 했지만 저는 예전부터 그게 제 표현은 그냥 시대가 부른 사람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농담같이 저는 이마에 약간 양대 이렇게 날이 서 있고 이런 게 관상학적으로 댓글 보니까 어떤 분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막 하셨는데 그 굉장히 저력 있고 저는 생각보다 문재인에 대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안희정보다도 오히려 더 보수적인 사람들을 되게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이 문재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 가지 정책이나 사람들이 다양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조율하려고 할 때 경청하고 여러 가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재인이 훨씬 좀 생각보다는 좀 열려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도 한겨레나 무슨 이런 데서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뭔가 까고 있다라는 그런 비난이 있을 때도 사실 그때 문재인이 그런 거에 관련돼서 인터뷰를 받았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내가 그 한겨레 옛날 부산 처음에 초대 국장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발행인 참관 위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설마 한겨레가 나를 그렇게 하겠냐. 그리고 만약 언론이기 때문에 언론의 역할을 그냥 하는 것일 뿐일 것이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이런 문장을 말했을 때 저는 이 사람은 마치 노무현 대통령 연결식 때 그 이명박 대통령에게 90도로 절했던 그 옛날 김어준이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 장면이 약간 오버랩되면서 저 사람은 그냥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조금 더 했고 제 얘기 조금 하자면 저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옛날에 이명박 박근혜를 뽑던 때 사람들의 시기는 먹고 사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러니까 경제 대통령이 뭔가 있으면 좋겠고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경제 민주화 이런 이슈 때문에 이명박 박근혜를 뽑았는데요.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건 알고 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평화와 인권과 어떤 국가적인 전체적인 비전과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에 대한 학습이 약간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촛불 광장에서 나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적어도 원래는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았지만 뭔가 함께 대중이 나가서 그 동참을 하면서 지금 지지 세력의 한 3에서 5% 정도는 기존에는 문재인을 지지하지 않던 사람인데 약간 이렇게 깨달음을 얻고 그러니까 지지하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까 제가 용병이었다고 설명드린 거는 어떤 뜻이었냐면 그 사람 그러니까 문재인 씨라고 해보죠. 문재인 후보가 그 대중에게 각인된 몇몇 결정적인 장면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첫 장면은 뭐냐면 아까 데이브가 말했던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의 연결식 때 백원우 의원이 소리치면서 이명박한테 달려들 때 그걸 제지하고 상주 노릇으로 굉장히 그 나이스하게 그 상황을 정리했던 장면. 그 장면이 일단 정치인 문재인을 떠오르게 만든 첫 장면이에요. 네. 그걸 뭐 김어준이 제일 먼저 캐치해서 얘기한 것도 사실이고요. 그 장면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 장면은 2012년 대선의 장면이었어요. 안철수와의 그 단일화에 사실 단일화 과정이 정말 지저분하고 힘들었거든요. 그때 힘들었죠. 예. 그렇지만 그 장면을 그냥 꿋꿋이 묵묵히 참아내는 그 문재인 후보의 모습이 저는 또 결정지어였어요. 세 번째 장면이 아까 얘기했던 민주당을 혁신해내는 그 과정. 그래서 모든 화살과 정말 욕과 수모를 다 견뎠지만 결국에는 그 당 개혁에 대한 것을 포기하지 않았던 그 장면. 왜냐하면 문재인 후보가 그때 어떤 날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나갔을 때였을 거야 아마. 정말 정치가 싫어지는 날이래요라고 코멘트를 했던 날도 있어요. 근데 그때 참아내는 장면들. 그리고 네 번째가 곧 이어서 이어지는 폭풍 영입. 표창원을 필두로 해서. 네네. 정말 놀라운 영입들이 있었잖아요. 4.13 총선을 앞두고. 그렇죠, 뭐. 네. 네. 뭐 표창원, 김병기, 조응천, 손혜원. 쫙 손혜원은 좀 전에 영입됐지만 그런 장면들. 그리고 지금의 대선 국면. 저는 이렇게 5개 장면을 꼽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 너무 이게 지금 편파적인 우리의 우리 감상이. 더문캠이야? 그래. 아니, 우리의 너무 감상이 지금. 이 사람을 빠지는 거 뽑자는 게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자. 이 사람이 딱 되어야 된다. 이런 식의 편향성보다는 그렇죠. 40%의 공고한 지지율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그렇지. 것이냐. 네네네. 이 흔들리지 않는 40%의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 그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는 그만큼 시대 정신의 무언가를 대변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게 뭐냐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리고 저 진짜 꼭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거. 지금의 그런 모든 바람의 20% 정도는 저는 사실 20% 이상 아이러니하게도 당명을 바꾸고 디자인과 캐치프레이즈를 바꾼 게 그 정도 효과를 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별로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게 새정치민주연합이란 이름으로 지금에 왔다. 저는 지금의 이 바람이 쉽게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약간 생각이 좀 들고요. 저는 상관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저는요, 더불어민주당을 이제 더민주라고 하고, 그때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영입을 하던 시기였잖아요. 그 무렵에 이제 그 디자인도 바꾸고 당명도 바꾸고 이렇게 한 건데, 저는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고. 뭐 어느 정도는. 아니 근데 저는 이제 디자인은 좋다고 보고 네. 지금 굉장히 디자인 센스가 있으셔서 좋은데 그것이 아주 약간 돕는 느낌은 있어도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이걸 바꾸는 건 아니라고 보는데 왜냐면 그리고 이게 이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자부심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야구팀을 좋아해도 자기 야구나 축구팀의 어떤 로고를, 심벌을 굉장히 이렇게 사랑하게 되는 자부심을 수 갖고 있죠. 사랑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이번에 캠프의 어떤 그런 뭐 아주 사소한 것들이지만 그런 것들이 유권자들이나 이런
그 지지하는 사람들의 팬심을 더욱더 공고하게 만드는데 그건 저 빨리 김프로쇼 좀 바꿔주라니까. 바꿔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다른 사람이 많아, 할 사람이. 파란을 일으키자. 그렇게 중요하면 지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단 김프로쇼, 음악 재즈가 알고 싶다, 뭐 이런 거. 시그널부터 좀 만들라고, 시그널. 여러분 도와주세요. 계속 말씀드리면 네. 문재인이 정치인으로서의 지난 5년이 테스트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2년은 아직 문재인은 정치인 문재인으로서 검증되지 않은 시기였어요.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근데 2012년부터 지난 5년 동안의 문재인의 모습들이 지금의 40%를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 안에서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실수를 하지 않았어요. 자잘한 미스들은 있었겠지만 큰 국면에서 볼 때 실수하지 않았어요. 큰 헛발질은 네. 그러네요. 생각나는 게 많이 없네요. 근데 보통 생각하는 큰 헛발질들이 개인적 도덕적인 흠결이나 그분이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원칙이라는 부분에서 흔들린 적이 없어요. 왜냐면 항상 일관됐죠. 예. 그 부분은 그래도. 새정치민주연합을 개혁하고자 한다. 그 개혁된 정당을 가지고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는 그 큰 원칙에서 굉장히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물러나지 않고 실수하지 않았어요. 근데 안철수 후보는 거기서 이미 큰 실수를 한 거예요. 국민의당을 나가면서. 네.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안철수 후보를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대선에 나왔고 같이 하는 사람이 박지원 정도만 생각나고 다른 사람이 없게 보이는데 네. 지금 문재인은 표창원, 박주민, 뭐 손혜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하고 김부겸 뭐 이렇게 누군가가 같이 때로 하고 있다는 이 어벤져스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도 저는 무시 못한다고 봐요. 그 느낌의 차이는 이런 것 같아요. 누구나 대권 후보에서 1, 2위를 할 정도면 자기 주변에 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고. 네. 그러니까 조조 옆에 누가 있고 유비 옆에 누가 있듯이. 근데 느낌이 다른 게 뭐냐면 자유한국당 쪽이나 이런 쪽은 패권으로 뭉친 조직의 보스 같은 느낌인 거예요. 힘과 돈으로 그들을 리드하는. 그렇죠. 그런데 문재인 후보는 그게 아니에요. 힘과 돈이나 뭔가 그 실질적인 당근으로 리드하는 게 아니라 대의, 원칙, 명분, 그리고 그분들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큰 그릇과 흔들리지 않는 뚝심.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좋은 파트너라는 개념이지 저분이 나의 보스고 저 사람한테 잘 따르면 나한테 뭐가 생겨 이런 느낌이 아닌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또 큰 신뢰를 줍니다, 사실. 그러니까 더민주가 네. 시스템 공천으로 그걸 바꾸면서 네. 지역 득표수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 공천 받을 때 점수로 할 수 있도록 한 거는 굉장히 국회의원들이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죠. 박영선이 왜 이렇게 열심히 하겠어 지금 그걸 생각하는 거거든요. 1년 전만 해도 문재인 대표 지지율이 어느 정도 아세요? 혹시? 1년 전에? 1년 전에 거의 한 뭐 12%, 뭐 8%, 뭐에서 15%가 안 됐어요. 그렇죠. 예. 12%, 13%. 그 당시에 박원순이 뭐 25%. 그렇죠. 그렇게 높겠죠. 높았던 때인데요. 네. 네. 경쟁하지 않고 차곡차곡 자기 갈 길을 가면서 지지율을 하나하나 쌓아온 거예요. 그 포인트가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실수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생각하고 있는 원칙을 끝없이 밀고 갔다는 거. 자, 그럼 김프로쇼의 원칙은 뭡니까? 우리는 뚜벅뚜벅한 음악 게 방송이잖아. 지금 꾸준하게 내 음악을 지금 나의 마케팅이지. 무슨 소리야. 무원칙이 원칙이야, 우리는. 자, 그래서 성공 요인을 제가 5가지로 정리했는데, 네. 노무현에 대한 부채의식, 그리고 친노 트라우마가 해소된 것, 그리고 개인적인 사심이 없어 보이는 것, 네. 그리고 4년간 다져진 전투력, 네. 이렇게 4가지를 말씀드렸고, 마지막 게 뭐냐면, 요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 특종을 하는 기자들을, 이제 몇 가지로 이제 정리를 한 게 있거든요. 근데, 그냥 기자들을 똑똑한 기자가 못 이긴다는 거예요. 네. 똑똑한 기자가 특종을 쓸 가능성이 높은데, 네. 그 똑똑한 기자를 또 이기는 사람이 있어. 뭡니까? 그게 부지런한 기자예요. 아, 부지런한 기자를 못 이겨. 발발하면서 돌아다니는 기자를. 네. 김프로는 근데- 똑똑하고 부지런하기까지 했잖아. 아니야. 근데 그 똑똑하고 부지런한 기자도 상대할 수 없는 기자가 있어. 뭐야 또. 운 좋은 놈이야. 운 좋은 놈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요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반영해서 얘기하면, 문재인은 시대가 부른 면이 있어서, 아하. 사실은 이렇게 시대가 여러 가지를 받쳐주지 않으면,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이렇게 터져가지고, 네. 사실 지금 그냥 정상적인 대선 국면이면, 네. 보수가 조직적으로 결집해가지고, 그 많은 조직적인 힘과 뭐 그렇죠, 이런 그렇죠. 가동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가동해서 국정원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뭐 다른 여러 가지 막 가만히 있었겠어요? 또 생지랄했겠지. 네. 난리를 막 했을 텐데 지금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 옛날에 비해서는 훨씬 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또 우리 안철수 후보가 그 안에서 내부 총질하는 사람들을 상당 부분 또
데리고 나가죠. 나갔잖아요. 네. 그리고 보수가 또 분열해가지고 옛날 같으면 꿈꾸지도 못할 막 짜그러져가지고 지금 뭐 13명의 칼을 꽂고 어쩌고 막 이 난장판을 하는 다자구도가 형성된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운이 좋다고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좋게 표현하면 또 시대가 뭐 이렇게 밀어주는 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도 얘기했어. 운 좋은 거 맞는데 이 같은 운을 문재인 혼자만 누리고 있느냐? 아니잖아. 아, 그럼요. 안철수도 누릴 수 있었어. 근데 그 사람 스스로가 준비되지 못하고 했던 여러 가지 결정적인 실수들로 인해서 믿음을 못 얻은 거죠. 그러니까 네. 그런 이제 뭐 그거는 100% 동의하고 그렇죠. 이제 문재인 편에서 보자면 만약에 지금은 다른 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다른 대권 주자가 만약에 나왔어도 요런 상황은 지금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나머지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그렇죠. 사실은 다른 사람이 생각 안 날 정도인 거니까 뭐 똑똑하고 외부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그렇죠. 네. 똑똑하고 부지런한데 운까지 좋은 거라 이건 뭐 사실 그러니까 40%가 여러 옛날 같으면 NLL 그 발언록 공개하고 뭐 이걸로 뭐 휘청해가지고 난리 사실 뭐. 그걸로 사실 굉장히 좀 손해를 본 표들이 있을 거거든요. 네. 지금 근데 사드도 사실은 신북풍이야, 알고 네. 보면. 네. 여러 가지 안보 관련된 이슈들이 막 터져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네. 그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걸 보면 뭐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이 있지 않나. 얼굴에 지금 기운이 이미. 네. 김프로가 뽑아준 5가지 성공 요인을 제가 나름대로 분류를 해보면 1번 노무현에 대한 부채의식과 친노 트라우마의 해소, 1, 2번은 그 사람이 원래 갖고 있던 자산. 원래 갖고 있는 자산과 체력이에요. 3번까지 개인적인 욕심이 없는 사사로움이 없는 그런 성정까지가 자산입니다. 네. 근데 4번 같은 경우는 그 자산을 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스스로를 트레이닝한 결과예요. 아, 그렇죠. 네. 그게 굉장히 결정적이었고 5번은 그러니까 이렇게 체력과 운동신경을 타고난 운동선수가 열심히 자기 훈련을 해서 세계선수권대회에 나갔는데 경쟁자가 발목을 뼈네? 뭐 이런 상황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네. 사실 안철수든 우리 문재인이든 그러니까 정치 경력 자체는 진짜 5, 6년밖에 안 되는 신의 그렇죠. 정치인이에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렇게 치면. 근데 보면 그 사이에 보는 게 학습 능력으로 따지고 봤을 때 대비되는 게 안철수는 새 정치를 말하고 나온 사람인데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동들은 구정치. 굉장히 그치. 오랫동안 우리가 정치권에서 보던 어떤 행태와 패턴을 반복하잖아요. 네. 문재인 후보는 정말 잘 준비된 사람이다. 네. 사실 문재인 후보처럼 악의적인 공격을 이렇게 당하면서도 지지율이 꺾이지 않고 계속 가는 사람이 힘들어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어요. 정치 역사에서.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네. 중도의 입장에서 네네. 너무 제가 지금 완전 오늘 방송 무슨 더문캠 같아. 그러니까. 아니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과는 나쁠 수도 있어요. 근데 네. 현 40%의 비밀을 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제가 이제 중도 입장에서 뭐 말씀을 드리면 네. 정말 냉정하게 이렇게 하고 대선에서 지잖아요. 그러면 저는 잘 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지금 사실 대선에서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고 아니죠. 대선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개혁해야 될 과제들이 진짜 많거든요. 아, 한두 끝도 없죠. 네. 근데도 불구하고 지금 만약에 승리를 못 잡으면 그 뒤에 이뤄야 될 기업을 실패할 확률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체력의 문제일 수 있다. 네. 저는 아주 냉정하게 지난번 대선에서 진 것도 민주당과 그 진영의 실력 차이라고 봤거든요. 그렇죠. 그건 맞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한 악재가 터지고 국정원이 대선 개입한 게 뭐가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도 그리고 안철수와 단일화를 했는데도 그 이후에 뭔가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가지 못하고 뭔가 좀 삐그덕삐그덕거리면서 가가지고 결국은 졌잖아요. 네. 그게 결국은 실력이었기 때문에 네. 그때 당시 정권을 잡았어도 이거 생각하면 끔찍해. 그때 지금 박근혜가 또 부상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뭔가 헛발질했으면. 그렇지. 세상에. 그러니까 아무튼 차근차근 다져진 내공으로 지금까지 온 거기 때문에 네. 지금 만약에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해서 그거를 꼭 비관할 것만은 아니고 실력대로 가면 된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실력은 지금 상황이라면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라서 뭐 하여튼 좀 그렇다. 네. 참고로 진짜 딱 하나 궁금한 거. MB는 지금 홍준표에게 뭐라고 전화하고 있을까? 뭐 이런 거. 근데 나는. 홍준표는 이명박이랑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아니 뭐 좋지 않더라도. 그래서 이명박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놓여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수를 써서 뭔가 줄을 대고 있지 않을까. 출은 되려고 하겠죠. 근데 며칠 전에 또 발표했잖아.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 자기가 청산해야 될 적폐 세력 안에 4대강과 자원외교를 포함시켜버렸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이게 결국에는 이제 언젠간 할 얘기였는데 할 시점이 됐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네, MB는 굉장히 떨고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뭐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작살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아무튼 어찌됐든 가장 쫄깃한 주말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죠. 다음 주 결과를 좀 지켜보면서 네. 저희가 방송을 좀 할 수 있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 오늘 저희가 문재인 후보의 40%를 육박하는 넘었죠. 네. 뭐 넘었지. 이런 네. 공고한 지지율의 비결과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네. 뭐 이런 걸 나름대로 분석해봤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맛있는 술 하나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